저번에 읽던 부분에서 이어서 낭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내용들을 아마 다 못 들으셨을 텐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읽었으니까 제 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내용인 소제목 상호 양보와 대조 원리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의 미스터리라는 소제목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거절 후 양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가 상호성의 원칙 때문이라는 점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다른 요인도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요인은 파트 1에서 살펴본 인지적 대조 원리와 관련이 있다. 대조 원리란 값비싼 양복을 구매하기 전이 아니라 후에 스웨터를 구매할 경우 돈을 더 많이 쓰는 현상을 설명하는 원리다. 고가의 제품을 먼저 접했기에 저가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큰 부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작은 부탁을 하면 대조 원리에 따라 작은 부탁이 큰 부탁에 비해 더 작게 느껴진다. 5달러를 빌리고 싶을 때는 먼저 10달러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5달러를 실제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 이 전략의 장점 중 한 가지는 먼저 10달러를 부탁했다가 한 발 물러나 5달러를 부탁하면서 상호성의 원칙과 대조 원리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10달러 제시 후 금액을 낮춰 5달러를 빌려달라는 부탁은 상대한테 뭔가 보답해야 할 양보로 보일 뿐 아니라 다짜고짜 5달러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보다 금액도 더 적어 보인다. 상호성의 원칙과 인지적 대조 원리가 거절 후 양보 전략을 통해 결합하면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한다. 우리 시대 최악의 정치 공작 중 하나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을 파멸로 이끌었던 워터게이트 사건 역시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란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획책하던 비밀 공작반이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인 워터게이트 건물에 불법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당시 불법 침입 결정에 관여했던 사람 중 하나인 제프 스튜어트 맥그루더는 워터게이트 침입 작전이 발각됐다는 보고를 듣고 당연한 일이지만 몹시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을까? 절말이지 어떻게 그랬을까? 불법 침입 작전이 당시 닉슨 행정부에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결정이었는지 다음 몇 가지 사실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불법 침입 계획은 당시 대통령 재선위원회의 정보 수집 담당자 G. 고든 리디의 아이디어였다. 리디는 행정부 고위 인사들 사이에 괴짜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신뢰성이나 판단력 면에서도 여러모로 의심받고 있었다. 리디의 계획은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25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했다. 대통령 재선위원회의 위원장 존 미첼과 그의 보좌관인 매그 루더와 프레더릭 라루 등이 회의를 열어 리디의 계획을 승인한 3월 하순 무렵은 11월 대선에서 닉슨이 재선에 성공할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시점이었다. 초기 여론조사에서 닉슨에 맞설 경쟁자로 유일하게 점쳐졌던 민주당 경선 후보 에드먼드 머스키는 예비선거에서 뜻밖의 고배를 마셨는데 이는 가장 만만한 후보인 조지 맥거번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공화당의 승리는 거의 확실해 보였다. 침입 작전 자체도 참여 인원 10명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한 위험한 일이었다. 불법 침입과 도청의 대상이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회장 로렌스 오브라이언의 워터게이트 사무실에는 현직 대통령을 낙마시킬 만한 위력적인 정보가 없었다. 닉슨 정부가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는 한 민주당이 그런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도 없었다.
이런 부정적 이유가 있었음에도 판단력조차 의심받던 한 괴짜가 제안한 비용도 많이 들고 불확실하고 무의미하며 장차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계획이 무리 없이 통과됐다. 미첼이나 매그루더처럼 지적이고 교양 있는 인물들이 어째서 그런 엄청나게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을까? 아마도 그 답은 세상에 거의 알려진 적 없는 다음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승인한 25만 달러짜리 계획은 리디의 첫 번째 제안이 아니었다. 리디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계획은 훨씬 큰 규모의 두 가지 계획을 양보한 결과였다. 2달 전 리디가 미첼, 매그루더, 존 딘과의 회의석상에서 처음 제안한 내용은 워터게이트 불법 침입과 도청 외에도 특수통신장치를 탑재한 추격기, 납치, 습격, 민주당 정치가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고급 콜거를 태운 호화 요트 등을 포함한 100만 달러짜리 계획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리디가 미첼, 매그루더, 딘에게 다시 제안한 두 번째 계획은 첫 번째 계획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비용도 50만 달러로 축소됐다. 리디는 두 계획이 모두 거절되자 미첼과 매그루더 프레더릭 라루에게 제법 저렴한 25만 달러짜리 계획을 제시했다. 황당하긴 마찬가지였지만 앞의 두 계획에 비하면 한결 그럴듯해 보이는 마지막 계획은 그렇게 통과됐다. 나 같은 봄과 존 미첼 같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정치가가 어떻게 똑같이 나는 초콜릿바를 사달라고 한 보이스카우트 소년에 미첼은 정치적 파멸을 판매한 괴짜의 설득 기술에 넘어가 그토록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만 걸까? 워터게이트 조사위원회에서 리디의 계획이 통과된 회의와 관련해서 가장 믿을 만한 증언이라고 평가한 제프 매그루더의 증언을 검토해 보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매그루더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 중 누구도 리디의 계획에 적극 찬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에서 시작했기에 25만 달러 정도면 수용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했다. 리디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기 곤란했던 것이다. 미첼은 좋아. 100만 달러의 4분의 1만 내주고 뭘 들고 오나 보자. 라는 의미로 리디에게 뭔가 작은 것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리디의 첫 재환이 워낙 어마어마했던 탓에 100만 달러의 4분의 1은 리디의 양보에 대한 보답으로 제공할 수 있는 뭔가 작은 것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매그루더는 몇 년이 지난 뒤 당시 일을 회상하며 리디의 접근 방식을 가장 간단 명료한 거절 후 양보 전략의 사례로 기억했다. 만약 리디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레리 오브라이언의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즉시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디는 일단 콜걸 투입, 납치, 습격, 파괴, 도청 등의 계획을 한아름 들고 왔다. 절반 아니 4분의 1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빵 한 덩어리를 전부 요구했던 것이다. 비록 상사의 결정에 굴복하고 말았지만 회의 참석자들 중 오직 프레더릭 라루만이 리디의 제안에 직접적인 반대 의견을 표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인데 라고 반발하면서 라루는 미첼과 매그루더 같은 동료들이 왜 자신과 같은 생각을 못하는지 분명 궁금했을 것이다. 리디의 계획에 대해 라루가 그 두 사람과 다른 의견을 갖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난히 눈에 띄는 이유를 하나 꼽자면 바로 세 사람 중 라루만이 리디가 더 훨씬 야심만만한 계획을 지시한 첫 번째와 두 번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라루만이 그 두 사람에게 작용하던 상호성의 원칙과 대조 원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세 번째 계획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 황당함을 알아봤던 것이다. 다음 소제목 진퇴양난 본문 거절로 양부 전략의 성공에는 상호성의 원칙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고 앞서 말한 바 있다. 그 첫 번째 요인인 인지적 대조 원리는 이미 살펴봤다.
거절 후 양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앞의 두 요인 같은 심리 원칙이 아니다. 오히려 부탁 순서와 관련이 있는 순전히 구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5달러를 빌려야 할 상황을 가정해보자. 나는 처음에 10달러를 부탁해도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 상대가 허락한다면 처음 기대했던 5달러의 2배를 빌릴 수 있고, 상대가 거절한다 해도 한 발 물러나 원래 원했던 5달러를 부탁하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상호성의 원칙과 대조 원리에 따른 부탁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익이다. 동전 던지기로 치면 앞이 나오든 뒤가 나오든 이기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거절 후 양보 전략이 이토록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부탁을 수락한 희생자들이 분노할지도 모른다. 희생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할 수 있다. 첫째, 희생자가 상대에게 구두로 허락한 내용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희생자가 상대를 불신하게 돼 앞으로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자주 벌어진다면 부탁하는 사람은 거절 후 양보 전략의 사용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절 후 양보 전략의 희생자들에게서 이런 부정적 반응이 증가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거부터 살펴보자. 저는 그게 눈에 보이면은 짜증나서 상대를 완전히 불신하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감소했다는 말이 신기합니다. 저 또한 이렇게 자신만만하지만 그러한 부정적 반응이 감소할 것일지 근거를 살펴보지요. 소제목 헌혈장기 약정. 본문 캐나다에서 실시한 어느 연구를 참조하면 거절 후 양보 전략에 넘어가 부탁을 수락한 희생자가 실제로 약속을 실천하는지, 그리고 상대의 추가 부탁까지 수락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캐나다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거절 후 양보 전략을 사용하면 피험자가 부탁 가로 열고 지역 정신병원에서 하루에 2시간 무료 봉사 가로 닫고를 승낙하는지뿐 아니라 약속대로 정말 봉사하러 현장에 나타나는지도 조사했다. 예상대로 무리한 부탁 가로 열고 지역 정신병원에서 일주일에 2시간씩 최소 2년 동안 무료 봉사 가로 닫고를 먼저 제시한 다음 한 발 양보해 비교적 쉬운 부탁을 제시한 경우 76%가 처음부터 쉬운 부탁만 제시한 경우 29%보다 구두 승낙 확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연구진은 과연 자원봉사를 약속한 희생자들이 약속에 따라 실제로 봉사 현장에 나타날까에 더 관심이 많았다. 실험 결과 약속의 실천에서도 거절 후 양보 전략을 사용한 경우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85%대 50%였다고 해요.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통해 혹시 거절 후 양보 전략에 넘어간 희생자들이 조종당한다는 불쾌한 느낌을 받아 추가 부탁을 거절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찰했다. 대학생 피험자들에게 캠퍼스 연례 헌혈 캠페인 중 하나로 약 0.5리터의 혈액을 기증해달라고 부탁하는 실험이었다. 한 집단의 피험자들에게는 먼저 최소 3년 동안 6주마다 혈액 0.5리터를 기증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후 한 발 양보해 일단 0.5리터만 기증해달라고 부탁했고, 다른 집단의 피험자들에게는 처음부터 0.5리터의 혈액만 기증해달라고 부탁했다. 연구진은 헌혈을 약속하고 헌혈센터를 방문한 피험자들에게 혹시 필요한 경우 재헌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거절 후 양보 전략을 사용해 선혈 승낙을 받아낸 학생들 거의 대부분 84%가 재헌혈에 동의한 반면 단번에 승낙을 받아낸 학생들은 절반도 안 되는 수 43%만 재헌혈에 동의했다.
추가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거절 후 양보 전략이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군요. 음, 이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전략이라면은 저도 조금 뻔뻔하게 이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전 당하지 않겠죠. 라고 자만을 하죠. 다음 소제목. 기분 좋은 부작용. 본문. 이상하게도 거절 후 양보 전략에 넘어간 사람들은 부탁을 수락할 뿐 아니라 약속도 성실히 이행하고 심지어 상대의 추가 부탁까지 쉽게 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전략의 어떤 점 때문에 한 번 승낙으로도 모자라 추가 부탁도 계속 승낙하는 걸까? 그 답은 이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보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 양보는 명백한 속임수로 보이지만 않는다면 항상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낼 확률이 높다. 그러나 양보 행동에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두 가지 긍정적인 부작용이 따르는데 합의사항에 대한 책임감과 높은 만족도이다. 희생자들이 약속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추가 부탁까지 수락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기분 좋은 부작용 때문이다. 양보 행동의 바람직한 부작용은 사람들의 거래 방식에 관한 연구, 특히 우클라 대학교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연구진은 피험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고 협상 상대와 마주 앉아 돈의 배분 방식을 협상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서로 합의하지 못하면 아무도 돈을 가질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피험자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사실 협상 상대는 피험자와 세 가지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받은 연구진의 일원이었다. 협상 상대는 첫 번째 집단을 상대로 처음부터 돈을 다 혼자 갚겠다는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협상 내내 자기 입장만 고집했다. 두 번째 집단을 상대로는 적당히 유리한 수준으로 요구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협상 내내 자기 입장만 고집했다. 세 번째 집단을 상대로는 처음에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로 시작했지만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점점 자기 입장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요구로 물러났다. 이 실험에서 나타난 세 가지 결과는 거절 후 양보 전략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첫 번째 결과는 협상 상대가 무리한 요구로 시작해 점점 합리적인 요구로 양보하는 전략을 사용한 경우 피험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받아냈다는 점이다. 큰 요구 후 작은 요구를 하는 전략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점은 앞에서 여러 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그리 놀랍지 않았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 다음의 나머지 두 가지 결과다. 책임감. 협상 상대가 거절 후 양보 전략을 사용했을 때 피험자들의 승낙 확률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피험자들은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서도 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 결과에 적용해보면 거절 후 양보 전략을 사용했을 때 희생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속을 더 잘 지키는 불가사의한 현상도 이해가 가능해진다. 합의사항에 더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합의사항을 이행할 확률도 높을 때니 말이다. 만족도. 피험자들은 협상 상대가 거절 후 양보 전략을 사용했을 때 가장 많은 돈을 내줬으면서도 합의사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상대의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를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거절 후 양보 전략의 두 번째 불가사의한 현상, 즉 희생자가 추가 요구를 기꺼이 승낙하는 현상도 이해가 가능하다. 거절 후 양보 전략은 양보를 통해 승낙을 얻어내기에 희생자가 합의사항에 더 만족감을 느낀다. 기존 합의에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유사한 합의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소매 판매와 관련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주도적으로 가격 협상을 진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매 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구매량도 증가했다. 하지만 정말 자기가 현명한 소비를 했는지는 그 주도권은 사실상 판매자에게 있었을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 소제목 상호성의 원칙에 대응하는 자기 방어 전략. 본문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한 상대의 부탁은 거절하기 어렵다. 먼저 호의를 베풀거나 양보를 하고 나면 상대는 설득의 전쟁터에서 이미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그런 전투에 나서야 하는 우리의 운명은 암울하게만 보인다. 우리는 상대의 부탁을 수락해 상호성의 원칙에 굴복하든가 아니면 부탁을 거절한 뒤에는 상호성의 원칙을 어겼을 때 뒤따르는 불공평하다는 또는 무책임하다는 자책에 시달려야 한다. 굴복하든 자택하든 고통스럽긴 마찬가지다. 우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 다른 방법이 있다. 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만 있다면 설득의 전장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다.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승낙을 얻으려고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의 진짜 적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주짓수 고수가 자연 법칙에 내재된 힘을 이용하듯이 호의나 양보를 먼저 제공해 상호성의 원칙의 힘을 이용하려는 것뿐이다. 진짜 적은 바로 상호성의 원칙 자체다. 상호성의 원칙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 위력을 차근차근 약화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정말 궁금하네요, 이 부분. 자, 다음 소제목. 호의와 설득 전략을 구분하라. 본문. 상호성과 같은 사회적 원칙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원칙들은 일단 활성화되면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상호성의 원칙이 활성화되기 전에 방지하는 방법뿐이다. 아예 상호성 원칙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는 것이다. 상대가 어떤 호의나 양보를 먼저 베풀려 할 때 무조건 거절하면 되지 않을까?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상대가 먼저 제공하는 호의나 양보를 무조건 거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무엇보다 상대의 호의나 양보를 처음 접할 때 그것이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하려는 첫 단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다. 항상 최악의 경우만 가정하고 무조건 거절한다면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할 의도가 전혀 없는 순진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선의의 호의, 양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내 동료는 무시무시한 상호성의 원칙을 피하겠다는 일념으로 어린아이의 친절까지 무참히 짓밟은 한 남자 때문에 자신의 10살 난 딸이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고 매우 분개했다. 학교에서 개최한 조부모 초청 잔치에서 동료의 딸아이는 학교로 오는 손님들에게 꽃을 한 송이씩 나눠주는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 아이가 꽃을 들고 한 남자에게 다가서자 남자가 으르렁거렸다. 필요 없어. 당황한 아이가 다시 한번 꽃을 내밀자 남자는 대가로 뭘 원하는데? 라고 물었다. 아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없어요. 그냥 선물이에요. 라고 대답하자 남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며 무슨 수작인지 다 안다고 내뱉고는 휙 지나쳤다. 아마 이 남자분은 그 예전에 그 보이스카우트 소년처럼 뭔가 먼저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요구를 요청했었을 적에 내가 당했군이라는 경험을 겪었던 남자가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마음에 몹시 큰 상처를 입은 아이는 감히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엄두도 못 내고 그대로 임무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토록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했던 일을 말이다.
무신경한 남자를 비난해야 할지 아니면 선물을 받으면 보답하려는 남자의 성향이 그토록 삐뚤어질 때까지 이용한 사기꾼들을 비난해야 할지 난 잘 모르겠다. 누가 더 문제든 간에 결론은 명확하다. 우리 주변엔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하려는 사람보다 진정으로 마음이 관대하고 상호성의 원칙을 공평하게 따르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그런 사람들의 선의를 계속 거절하는 행동은 모욕이다. 그리고 결국은 사회적 갈등과 고립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호의와 양보를 모조리 거부하는 것은 추천할 만한 전략이 아니다. 항상 호의와 선의에는 좀 그런 게 있죠. 좀 위험성이 있죠. 자기가 베푸는 것도 그렇고 받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이왕 태어난 거 그런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아주 큰 코 다치기 전에는 빨리 발을 빼야 하겠지만요. 보다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있다.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들일 때 무조건 선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우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언젠가 보답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런 식의 관계는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상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류 문명의 형성기부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했던 명예로운 의무의 네트워크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일이다. 그러나 만약 상대의 호의가 그에 보답하는 더 큰 호의를 노리고 특별히 계획한 수단이자 술책이며 계략으로 밝혀진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이런 상대는 호의를 베풀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다. 이 경우에는 우리도 정확히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우선 상대의 제안이 호의가 아니라 설득 전략이라고 판단했다면 그에 알맞은 대응으로 상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판을 짠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의 행동이 호의가 아니라 설득 기술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한 상대는 더 이상 상호성의 원칙을 동맹군으로 활용할 수 없다. 상호성의 원칙이란 호의를 호의로 갚는 것이지 속임수를 호의로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음 내용으로는 소제목으로 상대의 실체를 파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10시 28분이 되어서 이 내용이 한 2분 만에 읽기에는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다음 낭독 방송 때부터 여기를 시작으로 읽어 나가 볼게요. 과연 상호성의 원칙을 이용 전략으로 설득 기술로서 활용하려는 그런 사례가 또 뭐가 있을지. 근데 그 전까지 이때까지 알려준 게 그런 기술이 있다. 당신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뉘앙스로 책의 흐름이 이어진 것 같은데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니까 조금 더 얘기하는 내용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용하게 꾸준히 들어주신 시청자분 감사하고요. 좋은 밤, 좋은 불금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